저는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부동산 시장의 붕괴, 주식시장의 붕괴가 유럽 시장의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자, 혹시나 한국이 일본의 30년을 닮아갈 수도 있나요? 그럴 것 같아요. 자, 지금 유럽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치 어떤 상황인가요? 유럽 경제는 갔다 온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해요. 어쩌다 유럽 경제가 이렇게 몰락했냐고. 처참한 지경이라는 거예요.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그 처참한 실상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주요 각국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와 0% 초반을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경기가 침잠돼 있어요. 20세기 끝날 무렵까지 유럽은 미국과 함께 서구서의 양대 축이었는데 21세기 접어든 유럽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려진 거죠? 가장 결정적으로는 유럽 각국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미국이 고금리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유럽 내에 축적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흘러갔어요. 그럼 유럽 내에 유동성 수축이 되고 유동성 수축이 신용 파괴를 작동시키면서 경기를 급격하게 후퇴를 시킨 거예요.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는 지금 유럽의 부동산 거품이 많이 껴있고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여기에다 주식시장은 아직 꺼지진 않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게 되면 유럽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겠다. 먼저 터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러우 전쟁이 유럽에 영향을 끼친 것도 있을까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이런 유럽 경제도 좀 더 괜찮아지는 걸까요? 당연하죠.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값싸게 사오던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들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니까 같은 속도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고 경기 후퇴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경제 외적인 변수, 러우 전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시킨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러우 전쟁이 금융위기를 터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붕괴, 주식시장의 붕괴가 유럽 시장의 금융위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관광산업에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에 유럽이 의존하는 유럽 괜찮은 건가요 앞으로? 관광산업은 필수적인 게 아니잖아요. 필수적인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걸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또 겨울에 추우니까 옷 사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관광산업은 여유가 마지막으로 여유가 있을 때 누리는 호사란 말이에요. 따라서 경제 호황이 지속될 때만 관광산업은 화랑을 보여요. 근데 지금 유럽 경제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경제가 지금 불황이니까 관광산업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제난이 아주 심각하죠. 자, 유럽이 무너지면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유럽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는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얘기예요. 금융위기라는 것은 전염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유럽 경제에서 어떤 붕괴가 일어나면 곧바로 전 세계에 전염이 돼요. 유럽 경제는 규모도 크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성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로 금융위기가 전염되는 게 빠르고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면 경기 후퇴도 더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유럽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죠? 금융위기가 빨리 터져야 돼요. 터져야 돼요. 금융위기가 터져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총수요가 더 우위인, 총공급보다 더 우위인 그런 공급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생산, 고용, 설비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경제를 살려내요. 하루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유럽 각국은 대증요법,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를 억지로 지금 이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금융위기라는 급성질환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만성질환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아주 위험해요. 자, 지금 일본 경제는 어떤 편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본에서 금융위기가 먼저 터질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죠. 일본은 지금 0%대 성장률과 마이너스 성장률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올해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그래요. 그런데 주가지수는 30여 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잖아요. 거품은 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경제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일 지금 결정적으로 금융위기를 터뜨릴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캐리 자금이에요. 엔캐리 자금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값싼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미국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엔캐리 자금인데 이 엔캐리 자금을 빌려간 국제 금융 자본들은 해증을 해야 돼요. 일본은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가 큰 상황이니까 언젠가는 환율이 지금 150엔대 전후에서 달러당 100엔대 수준까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차손만 50%가 넘어요. 그 환차손을 지금 해칭해놨어요. 엔캐리 자금을 빌려간 국제금융자본이. 어디다 해놨냐? 일본 주식시장에 해놨어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식시장은 호조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엔캐리 자금 환차손이 있잖아요. 그럼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의 그 환차익을 누리고 있는 그 주식자를 해놨던 그 자금하고 상쇄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수준까지 붕괴될 수가 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탈출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그런가요? 아이고, 경제 통계를 보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본 갔더니 뭐 저 관광객 수가 자기 눈에 많이 보이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 성장률 한번 봐봐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0%대하고 1% 미만의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잃어버린 30년의 탈출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나. 자, 혹시나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닮아갈 수도 있나요? 불행한 일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10년대 이래로 일본이 실패했던, 그래서 30여 년 동안 지속된 초장기 경기 부진을 초래했던 경제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어요. 고환율 정책, 그리고 경상수지 해외 유출 정책. 우리나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 투자 금액보다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2배나 많아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지금 미국에 된 것만으로도 1,000억 달러 넘잖아요. 국내에서 축적된 소득이 미국으로 흘러갔는데 국내 수요가,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죠. 지금 일본과 똑같은, 일본이 이미 실패했던 경제정책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잃어버린 30년 그 뒤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쉽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발 우리 정책 당국이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 이게 시장의 힘에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기만 해주면 우리 경제는 금방 6%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국 경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시고 정부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까요? 건설 경기 부양한다, 또 주택 시장 부양한다, 그런 얘기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장기 정책에 들어가 있어요. 장기 정책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무양 정책, 얼마나 과감한 경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부동산 경기 절대로 살아나지 않아요.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않아요. 건설업계에서는 그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천정은 1년이고 바닥이 10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장기 정책이가 통상적으로 한 5, 6년 지속이 돼요. 우리나라가 2023년부터 지금 정책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도 3, 4년은 더 정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에 덮쳐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더블 딥에 빠지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른다는 의견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듯한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장기 정책이라니까요.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족해진 공급을 감당해낼 수요가 일어나질 않고 있어요. 정책이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상승 기폭주의 인플레이션 얘기한 분들도 있잖아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집값이 시공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 안 오를 수 없다. 물가가 상승하고 있으면 부동산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물가를 상승시킨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건 제가 우리나라 경제사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건 틀린 것 같아요. 물가가 끌어올려지니까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물가는 오르잖아요. 그거는 다른 원인들 때문에 오르는 거지 부동산 때문에 오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 들어있어요. 주거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경제의 가장 큰 문제,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코노믹 플로우, 경제 유량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해요. 이코노믹 스톡, 경제 저량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이 경제 저량에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자, 또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다, 이런 의견은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 투기 광풍이 지나간다면은 반드시 2, 3년 동안은 그 얘기가 나와요.
투기 광풍이 불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2배, 3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저축을 해도 단연간 저축해도 그거 따라잡을 수 없을 것처럼 네. 보이잖아요. 그런데 장기 정책이가 한 5, 6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소득도 증가하고 저축도 증가하니까 그때는 그 소리 싹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요.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높은 수준이어도 수요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 1년만 더 지나면 그 소리 쏙 들어갈 거예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이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부동산 시장에 전혀 영향 끼칠 수가 없어요. 장기 정책인데 금리를 아무리 낮춰봐요. 일시적으로 잠깐 오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 하락해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럼 소장님께서 내년 수도권 부동산 지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앞으로 3, 4년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힘들어요. 네. 3, 4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부동산 투기가 다시 일어날 거예요. 부동산 시장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네. 광기는 통상적으로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은 반년에서 1년,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기가 한 5, 6년 정도 지속이 되는데 최근 사례를 보면 2018, 19, 20 투기 광풍이 불었어요. 광기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2021년 패닉이 왔어요. 네. 2022년 붕괴가 왔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서는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2년 이제 장기 정체기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3년이나 4년 지나면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서 광기가 벌어질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주기예요. 이 주기가 아무리 그 강력한 정책을 펼쳐도 이어졌던 게 세계사의 경험이에요. 자, 한국 경제 요즘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전반적인 지표도 지금 어떤 상황이고 2025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그 올해 성장률이 2분기에 마이너스 0.8%, 네. 그 3분기에 0.5%를 기록했어요. 네. 이건 연율이에요. 한국은행이 자꾸 분기 성장률을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 그게 경기가 얼마나 부진한지 얼마나 그 호조인지 혹은 경기 하강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연율로 이렇게 환산해서 해야 되는데 연율로 환산했던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8, 3분기가 0.5%였어요. 네. 경기 후퇴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년에는 과연 경기가 살아나냐? 정부가 시장 기능에 의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걸 용납만 하면 살아나요. 정책이 전환됐으니까 네. 당연히 성장률도 반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과 같이 고환율 정책을 펼치면 내년에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에다 내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 경기에 덮쳐올 것이 거의 확실하니까 성장률이 상당히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경제 그럼 지금 위기 징후는 뭔가요? 가장 큰 게?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정부의 경제정책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고환율 정책이에요. 고환율 정책만 폐기를 해도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난다니까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을 해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켜요. 그럼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러면서 경기 부진에서 탈출할 수가 있어요. 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원달 환율이 지금 1430원대로 너무 높습니다. 고환율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은 환차선을 피해서 미국으로 달아나죠. 그 유동성 더 축소되고 유동성 수축이 되면 신용 파괴가 작동하면서 경기 후퇴는 더 빨라지겠죠. 저는 왜 정부가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책 때문에 일본이 지금 초장기 경기 부진을 겪었잖아요. 일본은 엔저 정책, 고환율 정책이죠. 이거를 90년대 중반부터서 지금까지 8차례 펼쳤어요. 단 한 번도 경제를 살려내지 못했어요. 근데 일본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렇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증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했을 때 수출이 증가한 사례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독일, 대만, 싱가포르 전부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은 생산 원가 플러스 적정 이윤으로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해요. 환율이 급상승하면 이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제품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출은 오히려 줄어요. 또 같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 베이스의 수출 금액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고환율 정책만 그 포기를 하면, 그러니까 시장 기능에 의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허용을 하면 우리나라 성장률은 금방 6% 이상으로 가요. 그러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져서 우리나라에 덮쳐오더라도 그 풍부해진 유동성으로 신용 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낼 수 있고 경제는 온전하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달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되게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럼요. 달러가 뭐예요? 수출로 애써버려들인 소득 아니에요. 그 소득을 해외로 즉각 유출시키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게 이상한 일이죠. 지금 고환율이면 한국 수출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10월 달에 수출 증가율 4.1%, 네. 또 11월 달 1.4%, 9월까지만 하더라도 매달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이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줄었겠어요? 환율이 올라서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같은 물량을 수출해도 달러 가치가 급상승했고 원화 가치는 떨어졌으니까 달러 베이스 수출액은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이 부진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고 부동산 PF 분쟁이 괜찮나요? 우리나라 부채 규모는 국가 부채든 가계 부채든 세계적인 수준보다 더 낮아요. 네. 경제 변수는 항상 양면을 봐야 돼요. 수요가 더 많이 늘면 가격이 오를 것 같지만 공급이 더 많이 늘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네. 가격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부채도 양 측면을 안 봐봐요. 특히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언제 늘어나겠어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비로소 늘어나요. 네. 가계부채 이면에는 은행에 대출이 있잖아요. 그 대출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자본 축적이 충분해져야 한다니까요.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유리하겠어요? 안 그러면 1,000개 가게에 1억 원씩 대출하는 게 은행 입장으로서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1,000억 원을 한 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게 관리비용도 싸고 이익도 더 커요. 그렇다면 신뢰할 만한 기업들에게 대출해 준 다음에 그 여유자금으로 가게에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게 좋아요? 아니면 자본 축적이 적은 게 좋아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야 좋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 지금 뭐 어떤 나라는 150%를 넘기도 해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등의 나라들이잖아요. 이 나라들은 경제도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도 높아요. 성장률도 비교적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가계부채 비율이 12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호조잖아요.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들은 아예 저소득 국가이거나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경제가 장기간 정체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런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어느 나라가 좋겠어요?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좋단 말이에요. 자본 축적이 많으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자, 삼성전자 주가 정말 지금 처참해진 상태인데 이 이유랑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히 그것도 고환율 정책 때문이죠. 네. 환율이 높으니까 지금 외국인들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지금 5만 삼성전자, 4만 삼성전자 말도 안 돼요. 미국에서 만약에 기업 공개가 돼 있으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20만 원, 30만 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었겠냐고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차손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폭락해 있는 원인이 고환율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처참한 한국 경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정부는 수출이 GDP의 절반에 육박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과연 그러냐는 얘기죠. 깡통 하나와 드럼통 하나를 합해서 두 개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수출은 매출 총액이에요. GDP는 부가가치 총액이에요. 그 기준을 일치시키면 수출은 GDP의 10% 내외예요. 그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반면에 내수가 90%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설령 고환율이 수출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환율이 오르면 내수가 부진해질 거 아니에요. 성장은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수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질 때 비로소 확장이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주요 자원들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거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중간재, 시설재 값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수가 확장이 되면서 경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경상수지가 흑자인 경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반대 사례가 없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걸 잘못 판단하고 자꾸만 고환율만 얘기를 해요. 그래야 수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살아난다 그래요. 그 정책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이 고환율 정책만 폐기를 해도 우리 성장률은 6개월 이내에 6% 이상 갈 수 있고 5년 안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10년 후에 10만 달러 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또 그런 위험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도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 괜찮나요?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그걸 이겨낸 나라들이 있어요. 아일랜드가 대표적이잖아요. 아일랜드는 경제난이 워낙 심해서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젊은이들 중심으로 너도 나도 일자를 찾아서 해외로 이민을 떠났어요. 인구가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90년부터 놀랍게도 아일랜드 성장률은 급속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현재 가치 수준으로 그 수준이었을 때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3%를 기록해요. 아일랜드 지금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아일랜드가 극복해서 우리나라도 극복해내야죠. 경제정책이 그렇게 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경제정책도 그 성공 사례를 뒤따라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한 일본 사례를 뒤따르니까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에 더 심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자, 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경제 위기 곧 터진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우리 외환위기 때 그랬잖아요. 1998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든 기업이든 투자자든 손실이 막대했잖아요. 근데 1998년 이후에는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에 이른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도 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기회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되나요? 그럼요. 현금 보유비를 확보해 놓으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이 현금 보유비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저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네.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현금 보유비율을 늘려놓고 있는 게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인 것 같아요. 마지막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온다고 말씀하신 이제 경제 병리학이라는 책도 출간하고 하셨는데 2025년에 금융위기가 안 옵니다. 만약에 안 왔어요. 그러면 이제 25년 말에 26년에도 소장님은 금융위기 온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내가 틀린 거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부끄럼 없이 얘기를 합니다.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반복적인 현상에서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에서 이제 원리를 찾아내는 건데 반복적인 현상은 전체 현상 중에서 부분밖에 안 돼요. 네. 그 예측해낼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게 10번이 주어지면 한 번 정도가 인간의 몫이고 네. 나머지 9번은 여전히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예측이 틀렸을 경우에는 제가 틀렸습니다고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네. 거기에다가 제가 제 이익과 결부되는 일이 한 번 있어서 그런 실패를 크게 겪은 적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아니라고 봐요. 이번에는 금융위기가 만약에 터지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요. 어느 둘 쪽이 중에 하나는 터져요. 위기라는 거네요. 2025년 소장님 말씀이 맞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최우식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